네. 아주대학교의 소개를 좀 하자면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지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해볼 텐데요. 아주대학교는 캠퍼스가 한 캠퍼스입니다. 이제 단일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의대, 약대, 간호대, 법전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동시에 단일 캠퍼스에 갖고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도 이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대학이고요. 그 수도권, 특히 경기권에서는 이제 아주대가 유일한 이제 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에 있는데요. 이제 위치적으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딴 것보다 이제 취업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용인, 판교, 그리고 동탄, 그리고 저기 보시면 광교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과 연계된 그 기업들이 다 자주 들어와 있고 지금 다 자리자리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 학교에 왔을 때에도 이제 단순한 그냥 수업 이외에도 이제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라든지 또 인턴이라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요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재단 전입금 비율이라고 해서 재단이 얼마나 튼튼한가인데요. 저희 아주대학교가 이제 아시다시피 대우 재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기억 때문에 조금 부실한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는 오해들이 있으실까봐 이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재단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좀 이름만 그렇지 독립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0%가 넘는 정도의 재단에서 이제 공격적 투자를 이제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이나 복지, 문화적인 부분에서 봐서도 굉장히 다 모든 건물들을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건물들을 한 2, 3년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올 정도로 학교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작년부터 의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 별도로 병원도 있지만 이제 의학대학 병원, 의학대학의 건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건물도 별도로 짓고 있고 별도로 이제 평택 지역에 이제 병원을 하나 더 이제 올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계가 되냐면요. 단순 의대뿐만 아니라 간호대나 약대에도 다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이제 취업 연계도 될 수 있지만 저희 약대나 간호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환자들 돌보는 거 이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다양한 연구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과 연계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효과를 이제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 중에 딱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이 복수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해당 제도는 이제 아주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고요. 학과에 제한 없이 아주대학교에 들어와서 2년을 다니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면 이 학생이 이 하단에 있는 스토리브룩 대학이라든지 일리노이 공과대학에 연계를 해서 2년을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2년을 다니면 4년 만에 양쪽 대학 졸업장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이런 제도가 있고요. 사실 요거랑 유사한 건 이제 성균관대에서 해당 특정 학과에만 들어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대는 학과에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네, 바로 주요사항 안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재전년과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인원이 줄었는데 교과 전형을 선발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 교과 전형에서 3명 모집하기로 되어 있고 굉장히 인원이 적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상컨대 실질적으로 이 3명의 합격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 정도에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사실 종합전형 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단순 이제 학폭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전형에 적용이 됐다 정도가 특징일 거고 정시 전형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등급별 이제 환산 점수가 어떻게 보면 영어의 영향력이 조금 완화됐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영어 같은 경우에 변별력이 좀 있었죠. 저희가 1등급, 2등급, 3등급 맞을 때에 변원 점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구간 점수가 줄었기 때문에 영어보다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그 결정 요인들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37개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학과들 중에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자유전공 학부부터 몇 가지 이제가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전공 학부입니다. 아주대학교 자유전공 학부의 특징은 일단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특정 첨단학과나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학과가 다 열려 있다 보시면 되고요.
2학년 선택할 때에도 인원수의 제한도 없고 이제 학생이 설계를 해서 본인이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제 넘어가겠다. 학생 설계 전공으로서의 충분한 이제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있는 게 아주대학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부를 설계를 할 때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게 종합전형으로 과연 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해당 전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낙 다양한 분야로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과와 논술 또 정시 전형에서만 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I 랩이라는 이제 별도의 이제 전공입니다. 이게 유형2의 이제 자율전공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정 학과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학부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순 그냥 학과가 합쳐진 상태에서 추후에 나중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냐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AI 랩이라는 이제 아주 혁신대학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준비했던 거는 이 해당 학부로 들어왔을 때에는 마이크로 전공을 3개 이상 학생이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게 이제 역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단순히 하나의 학과를 고를 것이 아니라 이 융합학문으로서의 학생이 충분히 다 본인 거를 가져갈 수 있게 이제 커리큘럼을 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프론티어 과학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7개의 이제 마이크로 전공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항들을 학생들이 다 찾아서 들을 수 있고 최소 3개 이상을 다 가져가야 되는 이런 세세한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첨단학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대학교 첨단학과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엄청나게 인원들이 많이 순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라든지 첨단바이오 융합대학이 순증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면서 종합전형에서 뽑는 인원 자체에도 이제 그 첨단바이오 융합대학은 거의 20명 가까이 이제 뽑는 인원들이 종합전형에서만 늘었고 이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도 10명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증이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그 해가 그 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당 학과들에 좀 관심이 있을 때, 이 첨단 학과들의 변화가 있을 때 지원을 하게 도와주시면 해당 학생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좀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형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기존의 아주대학교가 이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경쟁률도 이제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학생들이 입결 성적들도 너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입결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지원하기가 어려워지는가라고 고민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좀 더 지역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들과 저희와의 어떤 이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가 뽑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보내야 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지면서 좀 더 우수한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잘 뽑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과, 종합, 논술로 봤을 때에는 이제 특히 논술에서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 작년 논술은 약대를 5명 선발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쟁률 평균 수치가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6, 70대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은 보통 이제 저 8대1에서 이제 13대1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주대학교의 특징은 지금 충원 배수를 보시다시피 이 충원 배수에서는 이제 도는 게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비번호를 받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채 안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충원 배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안 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아주대를 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 중심적 해석이었을까요? 네, 그러고요. 이제 보통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좀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비수도권에 이제 학생들이 지원율이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3년간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실제 합격자도 역시 늘고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교과 전형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의대가 신설됐다 이외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가 작년 지원자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환산식을 계산할 때 교과를 국영수사과 5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5개를 각각 먼저 합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끼리 점수를 내고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각자 내면 5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5개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사회를 한 과목만 봤는데 그 과목이 1등급이었던 친구, 걔는 이제 20점 만점이 되는 거거든요. 20%를 다 만점을 받아가니까. 그렇게 특정 과목을 잘했거나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완전 불리하거나 완전 유리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겼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고교에서 산출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수 단위 곱해가지고 전체 과목으로 그냥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교과별 구분이 없이 그냥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국영수 사과에 들은 과목들을 다 합쳐서 나누기 그 과목 수를 해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두 과목에 좀 실패가 있더라도 충분히 만회가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요. 진로 선택 상위 5개 과목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국수, 영사과 요 5가지를 3개씩 해가지고 총 최대 15개 과목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잘 본 거 5개만 저희가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인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교과 전형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수능 최저가 의대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학과들이니까 2하고 5였는데, 이제 의대가 생겨서 의대 따로 4합 6. 의대는 이제 모든 전형이 다 똑같이 4합 6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대학들이 경쟁률을 오픈할 때에는 높은 숫자만 얘기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제 수능체를 맞춘 애들만 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이 정도 되더라. 근데 이게 보통 50% 수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보시면 각 단과대학이라든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학과는 좀 더 잘 맞추고 어떤 학과는 못 맞추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원하실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능 체제를 어떻게 애들이 좀 조합을 하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영어 탐구로 맞추는 게 한 절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영어 탐구를 타겟팅해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자연 인문으로 좀 구분해 보니까 확실히 자연 쪽으로 지원하는 애들은 수학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을 하거나 영어 탐구를 하거나 이렇게 좀 분배를 많이 해가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확연히 수학이 들어가면 일단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수학이 이제 확실히 약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특징은 이제 영어 탐구로만 했을 때 거의 70%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이걸로만 맞추고 있구나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료집의 18페이지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저희 충원배수 개념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예비번호가 몇 번까지 갔느냐 이것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에 5명 모집 인원인데 충원배수가 2다 라고 하면은 숫자 2라는 거는 1은 최초 합격자이기 때문에 그 1만큼만 한 바퀴 도는 거라서 예비번호가 5까지 갔구나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예를 들면 응용화학과가 1.5면 6 곱하기 0.5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번호가 몇 번까지 갔구나 이렇게 나중에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 대한 결과는 책자에 있는 내용 가름하면서 넘어가고요. 논술 부분은 사실 이제 전북 지역에서 지원하는 논술 인원이 굉장히 이제 적은 편이기 때문에 포인트들만 좀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저희 아주대학교 입학처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조교 선생님이 이제 아주대 지금 출신인데요. 그 친구가 논술로 들어왔어요. 근데 요 전북 지역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학원보다는 이제 인강으로 이제 M사 거 이제 인강을 좀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서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한 10년치 다운받아서 그 기출문제에서 모범 답안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접근해야 되는구나 유형 파악에 좀 중심을 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논술에서 이제 바로 최초 합격으로 해서 붙었거든요. 점수 굉장히 잘 받아서. 근데 그 친구가 막 엄청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다 이런 거였다기보다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기를 확실히 유형 파악을 하는 게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면 평균 쪽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아예 손을 못 대거나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가거나 양갈래로 좀 갈라지거든요. 논술은. 그것처럼 만약에 논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이제 유형 파악하는 쪽으로 도와주시는 게 확실히 합격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보시다시피 자연계열은 이제 수학에서 미적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학 계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 계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 문제만 푸는 거고, 의대만 유일하게 이제 술이랑 과학 논술 양쪽으로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논술의 특징은 사실 결시율에 들어가 있는데요. 수능 이후에 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자연 인문 계열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25% 정도가 시험 보러 안 오는 상황들이 있고요. 특히 의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가 시험 보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35% 정도가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이고 그 애들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수치 있죠? 47%, 55% 되는 애들이 수능 최저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온 35%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수능 최저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이 실제 경쟁률로 싸울 애들은 한 17% 정도 되는 애들과 싸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약대는 작년에 너무 경쟁률이 높았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경쟁률 많이 줄어든다 얘기했는데도 숫자가 좀 많긴 하죠. 네, 180대 1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 논술 같은 경우에 결과로 보여드리면 이제 기출문제를 푸실 때 점수로 보면 이제 각 자연 오전, 자연 오후, 자연 약학, 그리고 인문, 의학 계열로 봤을 때 점수대가 평균적으로 저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80에서 85점 정도는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능력이 돼야 합격이 되는 거고요. 보통 지원자들에서 이제 합격한 애들은 대부분이 일반고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특이점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졸업생의 비율이 적은데 논술은 확실히 졸업생의 비율이 높은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21페이지에 그대로 있는데요. 이 논술 자료집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문항 해설이라든지 모분 답안도 다 그대로 되어 있고 출제하셨던 분들의 이제 해설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형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논술고사는 일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합전형이죠. 이제 오늘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아주대학교 종합전형은 에이스 전형과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종합전형을 설계를 할 때 학생들을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뽑을 것이냐에 따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냥 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해오는 친구, 성실하게 해오는 친구들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할 때 내가 좀 더 이제 어떤 관심 분야에 파고들거나 이제 꽂혀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친구들은 유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뭐 선발할 때에도 두 가지 전형으로 뽑자라고 해서 고르게 준비해온 친구들, 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온 친구들은 에이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이 뒤에 나오는 첨단 융합인재 전형은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본인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이제 꽂혔던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봤던 에이스 전형이나 첨단 융합인재 전형은 다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요. 이 국방IT 우수인재 전형으로 해서 이제 계약학과에 들어가 있는 전형이 있는데 공군 쪽으로 이제 소위로 인가할 수 있는 전형이 별도로 있다는 거. 사실 이 전형은 이제 학생들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지원 독려를 하는데 요즘 조금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학교 차원에서 입결 성적은 항상 최상위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왔을 때 저희가 3학년 때, 4학년 때 그 방산업체 쪽에 인턴을 할 수 있게 같이 연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대학생 때의 그 인턴 방산업체에 연관된 거를 경험을 해보고 군 생활을 한 이후에 추후에 이제 전역을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 방산업체들과 연계해서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이제 알차게 준비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1 전형과 고른기회 2 전형이 있습니다. 이 해당 전형은 지원 자격 아래에 나와 있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고른기회 2 전형에 여기 이제 다자녀의 가구 전형 이쪽에 들어가 있고, 농어촌은 이제 고른기회 1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북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고른기회 1과 고른기회 2를 양쪽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지원하는 애들을 보면 지원자 풀 자체는 기본 일반 전형보다 조금 낮습니다. 지원하는 애들이. 낮지만 낮은 애들이 지원했을 때 붙냐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뽑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충분히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 요 요건이 되면 요로 지원했을 때는 잘 붙어갑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 특징은 이제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학생들이 서류를 제출한 이 생활기록부만 기본으로 평가를 받아서 선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의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가 3, 6이 있고 약대는 3, 5로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네, 평가 요소는 다른 대학들이 다 같이 맞춰 놓는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평가 요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에이스 전형과 첨단 융합인재 전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형의 전형인지를 이제 한눈으로 보실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 고르게 포진되어 있죠.
근데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은 좀 더 진로 영역 쪽에 포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학생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쪽 분야에 많이 꽂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도적으로 할 거고 탐구도 해봤을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 진로 영역 쪽에 평가를 많이 받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업 역량의 앞서 말씀드린 특징은 이제 교과 성적 줄 세우기는 없다. 이거는 저희가 장담하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정량적인 지표, 예를 들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이수 단위, 이수 단위, 이수자 수 같은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세특 기록이라든지 그 내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원점수랑 평균, 표준 편차를 보면서도 이 학교 내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구나. 예를 들면은 등급이 어쩔 수 없이 끊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겠다. 그냥 등급으로 봤을 때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이 환경에서 얘가 이렇게 수준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읽어내겠다라는 저희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학업 역량에서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이제 뭐 수업 태도라든지 거기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결국에 그 모든 변화와 성취까지에 대한 개념들을 선생님들의 기록들을 다 저희가 신뢰하고 그걸 읽어내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 아주대학교의 특징은 이 목표 추구 노력이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역량으로 통일시키기 전에 5가지 평가 요소를 갖고 있을 때에는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목표 의식이라는 평가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소가 요 안에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 목표 의식이 단순히 꿈 해가지고 뭐 가고자 하는 학과가 아니라 1, 2, 3학년 동안 본인이 각 학년에 목표를 갖고 설계를 했던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도적으로 해온 게 있나 얼마나 이 각 차근차근 밟아온 것들이 있는가 꿈이 바뀔지라도 이제 연계성이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가 또는 3학년 됐을 때 얼마나 본인이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찾아갔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진로 역량의 각각 점수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의 고민과 탐색 거기 연계되는 이제 성장 과정까지가 다 진로 역량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과목의 선택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과의 특정 필수 과목이라든지 핵심 과목 같은 거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이제 내부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 얘기는 학생이 어쨌든 본인이 1, 2, 3학년 동안 본인이 설계를 해서 나가고 수업을 들은 건 들을 수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 또는 관심 있었던 분야와 연계된 걸 필요성을 느껴서 어떻게 해왔느냐 이 정도만 읽어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학과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목들은 뭐 당연히 이제 듣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학과라면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역량이고요. 공동체 역량의 특징은 예전에 뭐 봉사활동 시간이라든지 반장을 꼭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면 요즘 트렌드는 단순한 리더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 내용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반장을 했어 라고 기록이 써 있는 거 한 줄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 반에서 또는 조직에서 조별적으로 하는 내용이나 학교 전체에서 했을 때 이 학생이 기여하고 또는 나누고 배려했던 내용들 또는 활동적으로 봤을 때 교우 활동 내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가서 하고 있는지 이런 기록들이 이 공동체 역량의 점수에 훨씬 더 많이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남은 뭐 8월 말까지의 시간이 계실 텐데요.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 챙겨주시면 보통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 공동체 역량이 차지하고 있는 점수대는 적어 보여도 거기서도 이제 많이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주시면 학생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전형의 이제 평균 내신 등급을 보시면 최종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을 보시면 자연계열 쪽은 한 2점대 이제 후반 정도 나오고 인문계열은 이제 3점대 이제 초중반 정도가 나오는데 요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텐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건 이제 뭐 재학생 졸업생 비율 봤을 때 이제 확연히 재학생 비율이 높고 이제 선생님들이 걱정하셨던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이 뭐 자사고나 특목고를 위한 전형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요 나오죠. 지원자들도 80%가 일반고고 등록자도 80%가 넘는 85% 되는 애들이 일반고에서 복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겠고 그런 게 전형들 궁금하셨죠. 사실 이제 뽑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매년 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 저희가 탑재해드린 그 자료 뒤에 보면 입시 결과 자료 넣어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이제 진학 지도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입시 결과는 27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의 데이터는 이제 이 자료를 넘어가고요. 이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구분되어 있어요. 첨단 융합 인재 전형으로 뽑는 대부분의 학과는 첨단 학과들입니다. 그런데 인문계열 속해 있는 학과가 딱 하나 있어요. 금융공학과라고 있습니다. 이 해당 학과는 좀 이제 전국에서도 몇 없는 학과고, 이제 요즘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금융권에 종사하고 싶은 친구들 중에 빅데이터라든지 조금 AI 분야를 융합해서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 인문계열이 그냥 금융공학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비교하시면서 이 정도 등급대에서 고르게 다 뽑히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아주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이제 서류 진실성 80%를 차지하고 실제 의사소통 역량, 이제 말 통하는 정도가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확인 면접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고 단순히 그 사실 확인이라고 해서 역할이 뭐였냐, 거기서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질문 예시처럼 이렇게 다양한 걸 갖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에이스 전형이나 뭐 물벼룩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코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딩 질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혼자 할 코딩 내용이 아니라서 조별 활동으로 했나봐요 했더니 네, 조별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 역할이 뭐였나요?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저는 이 조원들의 컨디션 조절을 맡아서 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면접 때 했어요. 작년에. 예, 저랑 교수님이랑 굉장히 당황했던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면접에 조금 더 이제 써있는 내용은 다 본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강조를 더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이제 면접에 대한 역전율 쪽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통 한 30% 정도의 역전율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저희 그 유형2로 들어가 있는 프론티어 과학부나 경정사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접률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 될 수 있겠고, 이제 의대를 좀 볼 텐데요. 의대 면접의 영향력을 보자니 어떤 거냐면, 저희는 좀 특징이 일단은 수능 발표 이후에 1단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수능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의대 발표를 하고 의대 약대 발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이제 합격을 할 때 3배수 외에 있던 애들도 수능체를 맞추면 그만큼 끌어올려져요. 요게 통상 데이터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의대는 반바퀴 정도가 뒤로 빠집니다. 네, 저희가 한 3, 4년치를 보니까 약대는 한 바퀴 정도가 뒤로 빠집니다. 예를 들면 약대 3배수가 45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아서 한 90등 정도까지 학생들이 이제 쭉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올라오고 보면 서류 최종적으로 합격한 애들을 보니까 역전율을 보면 의대는 50% 정도 결정률이 생깁니다. 굉장히 면접에서 중요하다 보실 수 있고, 약대도 40% 정도.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높고 인기가 많은 학과일수록 좀 더 이제 면접에 대한 결정 요인들이 크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약학과의 친구, 거의 80등 후반대의 친구가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면접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제가 받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알려드리려 가져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로 활용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주대 입학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는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가 다 서울에 한꺼번에 다 있고 또 안산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대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예, 저희가 교육부에 어떤 자료를 요구받거나 제출할 때도 따로 제출합니다. 쓰는 대학 코드도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 전형의 특징은 논술이 없고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시 전형 선발 비율이 한 63% 되고 정시 전형에서는 37% 정도 선발합니다. 오늘 우리 전주 지역 선생님들, 전북 지역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첨단학과하고
자율전공학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래도 뭐 전반적인 전형의 방법이라든가 데이터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다 보니까 이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한 10년 혹은 15년,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감소해 왔습니다. 대학의 정원은 학과 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학령 인구 감소라는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이 허용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과가 첨단 분야 학과, 첨단학과라고 부릅니다. 2020년에 교육부가 첨단 인재 양성 정책이라고 해서 그걸 발표를 하면서 각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에서는 교육 계획과 운영 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해보고 정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리카만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입시죠. 109명, 그리고 금년에 가을에 시행될 26학년도 입시에서는 89명, 토탈 200명이 넘는 인원이 입학 정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첨단학과, 지금 보시는 배터리 소재 화학공학과, 로봇, 컴퓨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 이 학과들은 지난 2년 동안 입학 정원이 토탈 200명 이상 지원된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금년에 지원할 때 어떤 과가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고 계시는 10개 학과는 정원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입시 결과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10개 첨단학과를 저희는 수시에서 300명 넘게,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200명 좀 넘는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저희도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다른 대학들 모집 요강을 보면은 자율전공학부지만 입학 후 2학년 전공 진입 혹은 학과 진입할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입학 정원의 30% 내에서 허용한다. 이렇게 써 있는 대학도 있거든요. 혹은 정말로 인기과에 학생들이 전부 다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내 규정으로 뭐 인원으로 자르고 혹은 학점으로 제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2학년 올라갈 때 실질적인 자율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은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로 68명 모집하거든요.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학부 68명.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 이 68명이 전부 다 경영 가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 자율전공학부는 현재까지는 자율적인 2학년 전공 진입이 가능하다. 원하는 학과 100%다 지원 가능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전공학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자율전공학부를 만들라고 각 대학에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최소 비율이 10%였어요. 최소 입학 정원의 10% 이상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정원의 한 10% 정도로 자율전공학부를 만들었는데 저희 에리카 캠퍼스는 25%. 그래서 저희가 2,000명 정도 되는 대학인데 그 중에 자율전공학부 인원만 정원 내로만 45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계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그 다음에 전계열은 통합계열입니다. 이렇게 3개 계열로 나눠서 입학 정원을 쪼개놨고요. 자연계열 자전학부로 들어오면은 지금 보시는 자연계열 학과 진학이 가능하고 인문사회계열로 입학하시면 여기 보시는 인문사회계열 학과로 2학년 전공 진입이 가능하며 그리고 전계열, 통합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계열이든 인문사회계열이든 그리고 저희 에리카 캠퍼스에 디자인 대학이 있거든요. 디자인 계열로도 자유롭게 전공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3개 계열로 쪼개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장학금, 장학 혜택,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율전공학부 선발 전형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첫 해이었기 때문에 자율전공학부가 이제 무전공이고 그러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선의 학부모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전공적 합성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율전공학부, 무전공 취지의 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웬만한 학생들 다 정시로 몰지 않고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94명만 선발한다. 수시에서 300명 넘게 선발합니다. 이것도 저희 에리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내용은 나중에 모집 요강 참고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금년도 변경사항인데, 아주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계약학과가 2개가 있는데, 저희 수시에서 선발하는 계약학과 전형에서 배수가 국방전략기술공학과는 4배수에서 3배수, 그 다음에 조기취업형은 5배수에서 4배수로 줄었다. 이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변경사항은 작년에 저희 서류형이 있었고 면접형이 있었는데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금년도 서류형하고 면접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주대처럼 작년에 서류형하고 첨단융합 인재 전형이 따로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냥 서류형 하나로 통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작년에는 과탐 한 과목 필수가 있었는데, 자연계열 학과에 대해서 금년에는 학생부 교과, 즉 학교정 추천 전형에서 필수 과목이 전혀 없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시 모집 인원이 1,600명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정원의 한 63%로 수시로 뽑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로 540명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종합으로 뽑고 있고, 재능우수자 실기로 123명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용하고 체육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그다음 실용음악과 이런 예체능 학과들이 있어서 주로 실기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대부분 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경쟁률의 문제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8대1 정도 저희가 작년에 경쟁률을 보였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 480명 정도 되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21대1 정도. 그 다음에 면접형은 자율전공학부 전계열 딱 하나의 모집 단위만 선발했는데요. 경쟁률이 작년에 23대1이 나왔습니다. 이제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모집 인원이 54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540명이고 수능 최저는 2학 7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아주대가 대학 규모가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교과로 많이 뽑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540명, 2학 7,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탐구 영역 등급을 수능 최저에 반영할 때는 2과목 중에서 등급이 잘 나온 1과목 반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학과는 3학 5입니다.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도,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는 대개 이제 2등급 뭐 중후반 때 70% 컷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역시 2등급 중후반 때 약학과는 1.1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0이었는데 24학년도, 23학년도에도 대개 1.14, 뭐 1.15 이렇게 이제 매년 입결은 1.1에서 1.2 사이에서 70% 컷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학과들은 대체로 역시 2등급 중후반대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 학과는 3.68이 나왔는데, 사실 인문사회 계열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인데, 작년에 속된 말로 이제 펑크가 났습니다. 원래는 한 2등급 한 중반대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속된 말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형은 모집 인원이 485명이고, 그 다음에 면접형은 60명인데, 이제 저희 서류형이 학교 생활 기록부 딱 하나만 봅니다. 면접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예. 경쟁률 높고 수능 최저 없고 또 면접도 없으면은 뭐가 올라갑니까? 등급대가 합격자들 등급대가 올라가요. 이게 뭐 등급대를 딱 보시면은 사실 전형 방법이 대학별 전형 방법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함께 온 우리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약학과 학생을 선발할 때 수능 최저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도 봐요. 그러면은 한 1.2, 3 이런 친구들도 수능 최저 맞추고 또 면접 배수 올라가서 합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서류 액면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급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뭐 우리보다 등급대 낮은 대학보다 이 학생들이 우수하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건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형 방법, 선발 방법이 다른 데 따르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고른 기회, 여기 이제 농어촌 지원 자격 되는 학생들도 꽤 있을 텐데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도 91명 선발하는데 전형 방법은 생기부 하나만 보고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저희는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딱 하나만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지원 자격은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나와 있는 정원의 특별 전형에서 고른 기회로 이렇게 분류되는 지원 자격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농어촌 일반고 학생들이 한 70% 정도 합격을 하고 나머지 한 30%는 이제 도시 지역에 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저희 등급대가 또 높은 또 다른 이유가 저 맨 위에 보시면은 전형별 반영 비율 나와 있죠. 저것도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대학은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있고 전공 적합성 아예 안 보는 대학도 있는데 저희는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은 30%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인성 위주로 뭐 출결이라든가 공동체 역량은 20% 반영하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50%임으로 인해서 더 올라갑니다. 등급대가. 자, 그럼 학업 성취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 50%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업 성취도가 학업 태도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변별력 있는 요소는 학업 성취도고요. 자연계열 학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영수 과 위주로 국영수 과 물론 석차 등급이 중요하지만 ABC 성취도 그 다음에 표준편차 평균 원점수 수강자 수 중요하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정량적 기계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석차 등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숫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 인문계열은 국영수4, 그 다음에 통합계열. 통합계열은 자율전공학부 전계열 딱 하나만 있습니다. 국영수 과사를 다 보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희 디자인계열하고 스포츠과학부 이 두 개 모집 단위는 예체능으로 분류가 돼서 국어, 영어, 사회 이 세 과목 위주로 반영을 합니다. 다른 과목 뭐 전혀 안 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지금 보고 계시는 계열별 주요 과목들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학업 태도는 지금 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보면은 거기 세 가지 평가 과목 중에 학업 태도라는 게 있는데 평가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진로 역량입니다. 30%. 첫 번째로 전공 관련 교과 일수 노력은 자연계열 모집단이 국한된 내용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뭐 필수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없고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에서만 전공 관련 교과 일수 노력을 평가를 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기계공학과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4명 뽑는데 중요한 과목이 수학하고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 이 정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항목이 세부 평가 항목이 전공 관련 교과의 순노력이다. 지금 이미 이제 주요 대학들이 전공별 혹은 모집 단위별로 필수 과목 혹은 뭐 권장 과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건 뭐냐면 앞서서 학업 역량 50%에서 뭐 계열에 따라서 국영수 4 혹은 국영수가 평가는 하지만 또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중요한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전에 예로 든 기계공학과에서는 수학하고 물리 성적을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문사회 계열 학과 중에서 글로벌 문화 통상학부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5개 학과를 통폐합한 큰 모집단인데 저희 외국어 계열 학과들이 있었습니다. 뭐 국문과까지 포함하면 5개인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이 4개의 외국어 계열 학과하고 한국언어 문학과, 국문과죠. 이 5개 학과를 통합해서 글로벌 문화 통상학부라는 큰 모집 단위를 만들었는데 이 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할 때는 전공 관련 성취도에서 보는 게 영어하고 제2의 외국어. 요 과목 성적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학부면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영어하고 수학입니다. 가끔 경영학부 사회 과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경영은 영어하고 수학입니다.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은 주로 이제 창체나 세특이나 아니면 행특에 나타난 학생이 그 지원한 학과, 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요약하면은 이 진로 영역 30%는 A라는 학생이 모 학과에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또 그 학과에 가장 가까운 연관되는 과목 성적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진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20%인데 성실성은 이제 출결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미인정만 카운트합니다. 질병 결석이 뭐 40일이든 50일이든 그건 아직까지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이 질병 결석이 많은 걸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고 의견을 혹은 자문을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좀 갈려요. 한 7대3 정도로. 그것도 좀 질병 결석도 반영해야 된다고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70% 되시고 그럼에도 그렇게 일괄 적용하면은 면접도 없는 저희 학교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신중을 기하라는 또 의견도 한 30%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26학년도 학종에서는 어쨌든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저 성격성에서 반영합니다. 그리고 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포함해서 수업 시간에 뭐 조별, 모든별, 뭐 프로젝트나 활동을 통해서 자기만 요새는 잘하면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조원이나 모두원들도 과제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멘토링 그런 것들도 소통협업에 해당이 됩니다. 일전에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제 서울 캠퍼스 근무할 때 공과대학 교수님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역량에 가장 초점을 둬서 평가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수학과학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특히 과학, 뭐 수학 잘하는 학생을 선발했으면 좋겠다. 근데 놀랍게도 협업이었어요, 협업. 대학에 들어오면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 다 과제나 프로젝트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업, 소통이 안 되면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소통 협업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데이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데이터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 나눠드린 책자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촬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거 딱 보면은 지금 맨 끝선에 있는 5.36 전자공학부 이건 뭐 누가 봐도
일반고는 아니고 자사고나 뭐 특목고 겠거니 이렇게 아마 짐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맞고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끝선에 보이는 등급대 학생들은 좀 고교 유형이 일반고는 아닌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첨단학과하고 자율전공학부를 좀 나눠서 입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첨단학과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300명 좀 넘게 뽑고 정시에서 200명 초반대 정도 뽑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율전공학부 입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계열 60명, 자연계열 60명, 인문사회계열 75명인데 평가 요소는 일단 서류형,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하고 인문사회계열을 뽑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자연계열 60명, 인문사회계열 75명 이렇게 뽑는데 자연계열은 학업 역량에서 국영수 과학, 인문사회계열은 국영수 사를 보고 진로 역량에서는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인문사회계열은 국어사회를 좀 한 번 더 자세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전공학부이기 때문에 진로 역량이지만 일반학과처럼 뭐 전공적 합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열적 합성을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 전계열을 선발하는데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 면접고사는 11월 22일 수능 이후에 봅니다. 그리고 뭐 신축 면접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확인 면접으로 치르고 10분 내외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면접위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전계열, 자율전공학부 통합계열이기 때문에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를 할 때 학업 역량하고 공동체 역량만 평가하고 진로 역량은 자율전공학부 전 계열은 평가하지 않는다. 이 점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거는 저희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은 고교 유형별로 구별하지 않고 다 합쳐둔 그런 내용이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종 등록자 70% 컷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계열은 2.8, 그 다음에 자연계열 2.6,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은 2.9 정도입니다. 저희는 사실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입결이 그래도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많이 좀 붙어 있는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방전략기술공학과하고 그 다음에 조기추적형 계약학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방전략기술공학과는 해군 군사계약학과입니다. 아까 이제 아주대 공군 계약학과 있는 것처럼 저희도 회사 가고 싶은데 회사 가기에 좀 성적이 불안한 친구들이 해군 계약학과가 있는 대학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에 3개가 있는데 세종대하고 저희 한양대 에리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 해군 장교 되고 싶다. 나는 바다만 보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친구들, 해군 장교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여기 한번 추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방전략기술공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저희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20대 1인데 여기는 8대 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면접 배수가 3배수가 있고 그래서 입결도 한 3등급 후반대 정도면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합격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은 4년 동안 등록금도 공짜로 안 내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용돈도 받고 잘 생활하고 졸업하면은 해군 장교로 임관이 되는데 그 의무 복무 기간이 있어요. 의무 복무 기간 7년입니다. 그러면은 졸업하면은 나이가 되게 30대 초반이 되니까 이직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군 장교에 대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이 전형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철평 계약학과 15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보통 계약학과 하면은 대기업 생각하실 텐데
저희 한양대 서울 캠퍼스도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계약학과 특별전형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에리카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해서 저런 전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 전형 운영하는 대학이 7개가 있는데 수도권에는 저희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3개 대학이고 비수도권에 4개 대학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중소기업이 참여합니다. 예, 특징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저희 150명 모집하는데 한 50개, 60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당 하나당 뭐 1명, 2명, 많으면 3명 정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대학에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회사에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모집 단위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1명, 2명, 3명인데 전부 다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2단계가 중요합니다. 1단계는 학생부 종합 100으로 해서 4배수를 뽑는데 저희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이기 때문에 1단계는 대체로 다 통과하고 2단계에서 2단계부터는 저희 입학처 이제 통제 바뀝니다. 면접위원이 기업체 임원 대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이 들어가는데 기업체 임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면접 반영 비율도 90%.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왜 조기란 말이 붙었냐면은 3년 만에 저희 한양대 에리카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학생들이 한 40학점 듣는데 이 친구들은 60학점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60학점 동안 고3처럼 지내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지원해서 합격한 기업과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2학년하고 3학년 2년 동안은 그 9 to 6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로 돌아와서 남은 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토요일은 오전 오후 전일제로 운영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3년 동안 사는데 3년이 지나면 4년제 대학 학위하고 그 다음에 직장 경력 2년 이렇게 가지게 된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이 대학교 2학년부터 근무를 하니까 21살짜리면은 최저임금 주는 거 아니냐? 아니고 그 초봉이 그래도 한 3,400 정도 돼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왜 경쟁률이 6대1로 이렇게 낮냐? 왜 낮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들 지도해보면 어때요?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가 워라밸이잖아요. 워라밸. 근데 이건 3년 동안 아주 막 주경야독하면서 대학교 1학년도 대학교 1학년 같지 않게 굉장히 60학점 고3처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좋아하는데 학생들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등급대도 되게 일반고 기준으로 한 4등급, 5등급 이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전형은 학생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인생 한번 리셋해보고 싶다. 한 3년간 고생되더라도 독립하고 돈 벌고 한양대 대학 학위 거쳐서 졸업하면은 뭐 다른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만 좀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 한양대 에리카 저희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재밌는 얘기 나누고 싶어서 입시 환경 변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평가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 하고 숭실대학교 입학전형, 그리고 서울평가 사례 공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저도 지금 입시판에 들어온 지 한 15년 정도 돼가는데 매년 입시하면서 한 번도 쉬웠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너무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변수가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게 모든 입시의 변수를 다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대규모 무전공 선발도 있었고 N수생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이래서 정시까지도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혼란 속에 좀 입시를 치렀다. 그러면 올해는 좀 괜찮을까? 올해는 좀 괜찮아졌을까요?
올해도 여전히 너무너무 힘든 입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이 다시 복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정원이 줄은 거고요. 작년 대비. 그런데 황금돼지해 지금 고3들은 작년보다 4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 학생들을 계속 대하니까 그걸 느끼셨을 수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게 숫자로만 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대학 입학박람회를 강남에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작년 대비 15,000명이 늘었다고 해요. 관람객 수가.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그 밀도가 굉장히 그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는 친구 학부모들 많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경쟁률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이 복원이 되면서 그러면 N수생들 뭐 그렇게 늘지 않겠다. 의대로 다시 복귀하는 친구들도 좀 생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좀 줄지 않을까 N수생이? 그랬는데 아니었죠. 6평 응시생 또 증가했고 또 최고치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거의 입시 변경 전 기회니까 N수생들이 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16개, 수도권의 16개 대학들은 그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후에 정시를 니네 대학들은 40% 이상을 무조건 뽑아라 라는 대학들이었고요. 저희도 숭실대도 정시를 40% 이상 무조건 뽑아야 하는 대학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정시 40% 뽑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은 그렇게 정시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내가 숭실대 들어올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 내가 수능 한두 문제 더 맞추면 나는 그 위의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정시 40%를 좀 풀어달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육부에. 올해 이제 좀 답을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업이 생겼어요. 자율공모 사업이라 그래서 4가지 분야에서 이제 대학들이 자유롭게 좀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모를 하는 거였는데 정시 40% 이상 선발하는 대학들 16개 대학 중에 이제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전형 개선 분야 자율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2028에는 정시를 30% 줄여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대학들도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숭실대는 잘하는 게 그 전임사정관하고 교수 위촉사정관들 교육을 한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거든요. 전국에 있는 뭐 한 5천여 명의 사정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자율공모 사업을 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KDI 정책연구를 올해 발표를 했는데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올해. 정시 40% 확대가 N수생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좀 완화할 방법이 뭐겠냐. 그래서 완화 방안도 내놓았어요. 수능을 자격고시화하자. 이 얘기는 뭐 꾸준히 계속 나오던 얘기고요. 재수생과 재학생 그룹을 좀 각각 입시 결과를 대학에 제공하자. 이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2회 보자. 대신에 N수생은 한 번으로 제한하자. 이거는 거의 그 소송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흐름은 이렇기 때문에 정시는 또 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숭실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정시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 상위권 대학은 더 심할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시의 문은 좁아질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은 무조건 수시를 해야 됩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해서 이제 가장 수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1학년 학생들 1학기 이제 1학년 1학기 성적을 다 내셨을 텐데
사실은 요거 발표됐을 때 저희 대학도 그렇고 저희 대학 비슷한 대학들을 사실 조금 좋아하긴 했어요. 이거 되게 유치하긴 한데 숭실대도 이제 1등급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취지는 학령 인구가 줄고 학생들이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 9등급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좀 경쟁을 완화시켜 보자 하고 만든 건데 경쟁이 완화가 됐던가요? 지금 고1들이? 그렇죠. 네. 1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은 이제 인서울은 틀렸다. 2등급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 인서울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될 테고, 뭐 자퇴를 하거나, 뭐 정시러가 된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사교육이 확대될 거고, 또 공교육이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검정고시 지금 응시자가 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대학들은 이제 2028 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2028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슬슬 이제 준비를 계속 하거든요. 올해, 내년, 내후년. 그래서 조금씩 그 전형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올해 1학년들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저희도 학종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태의 다변화 이거는 쭉 있었던 건데 저희도 2027에 서류형 숭실대학교도 이제 학종에서 서류형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정선평가가 강화가 되고 있죠. 되었죠. 그리고 논술 인원이 증가되거나 또는 신설되거나 혹은 수능 최저를 좀 더 강화하거나 뭐 없었던 전형에 신설을 한다거나 활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전형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시가 정말 문제인데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또 성적 반영하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정시에서 이제 전형에 활용되는 요소들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평가를 넣든가 아니면 내신 정량 평가를 넣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들은 지금 1학년들은 그냥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자소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읽을 거리가 줄는구나. 사실 속으로 조금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종은 실질적 경쟁률이에요. 실제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하고 똑같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지원 서류를 그냥 허투루 볼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원자는 늘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붙인 게 묻지마 지원 여전히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과에 대한 이해 없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진로 진학에 열심히 좀 노력하시고 학생들 지도해 주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학과에 대한 이해 부재라고 붙여봤는데 숭실대학교에 평생교육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교육학과에 오면 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또 나오고 뭐 그런 학과인데 난 가서 교사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도 합격을 해요. 예, 그 전에 이제 학과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면접에 오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 숭실대학교에 글로벌 미디어 학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글로벌 미디어 학부가 인문계열일까요? 자연계열일까요? 그냥 보시기에는? 네, 많은 대학들이 인문계열 쪽에 좀 되어 있잖아요, 편제가. 근데 저희 숭실대학교는 IT대학 소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미디어도 다루기는 해요. 그런데 훨씬 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IT 쪽 분야를 더 많이 하는 학과예요. 이제 글로벌 미디어 학부 가서 나는 PD를 해보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합격해서 뭐 이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학과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결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문계열 학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등록생 평균 4.5? 어떤 그 학과는 뭐 커트라인 6.8? 뭐 이런 학과들이 이제 작년에도 입시 결과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내 정도 점수면 괜찮겠어 뭐 이러고 일반고 학생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해가 좀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커트라인까지 다 공개를 해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통계 책자가 있고 오늘 나눠드린 그 책자에도 뒤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그 평균에서 좀 벗어나는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은 그 점수는 빼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면 숭실대가 이제 특목고나 뭐 이런 고교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자공고 합쳐가지고 거의 89%, 90% 가까이 일반고 학생들이고요. 특목고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난 1등급인데 내가 떨어지겠어?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고교 생활 중에 하는 뭐 어떤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뭐 수업 시간에 좀 덜 열심히 한 친구들, 그런데 내신은 뭐 잘 관리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학종에서는 유리하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연한 기대심리인데 숭실대학교가 그 기독교 대학이고요. 기독교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과의 입결이 다른 학과보다 조금 낮기는 해요. 입결이 좀 낮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종교학에 대한 이해 없이 학종을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N수생들 얘기인데요. 작년에 1차 붙었잖아? 올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숭실대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반영합니다. N수생은. 어떤 대학들은 3학년 2학기 반영 안 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숭실대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3학년 2학기까지 관리를 잘했다. 그러면 뭐 붙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뭐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3학년 2학기가. 학종의 N수생이 강세? N수생이 늘긴 늘었어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제 센스 데이터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구수생이 있더라고요. 2016년 졸업한 친구가 있었어요. 뭐 계속 이걸 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어떤 뜻이 있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 대비 합격률은 재학생이 많긴 합니다. 지원자가 이제 재학생이 79.1%였는데 등록자는 91.2%. 그래서 재학생들은 수시 학종을 해야 된다. 교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생님들 이제 출결 때문에도 많이 좀 귀찮은 일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질병 결석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좀 합의를 했잖아요. 사회적인 합의를. 아프면 학교에 안 가는 게 맞다. 괜히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병 옮기고 이런 걸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들도 질병 결석에 대한 감점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뭐가 많아요. 질병도 많고 뭐 미인정도 굉장히 많죠. 종류별로 다 있는데 이런 친구는 사실상 좀 불리하긴 하죠. 학종에서는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미인정은 반영을 합니다. 정량으로. 근데 아래에 있는 친구가 좀 문제인데 정말 몸이 허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앞에 한양대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의의 불이익을 받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뭐 반영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교수 위촉 사정관들 이제 교육할 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질병 결석은 감점하지 않는다, 정량적으로는. 그러나 이 학생들은 어쨌든 수업 결손이 이만큼 있는 친구들이다. 거기까지 말씀드려요. 네, 다음은 세특인데 너무 힘드시죠? 지금 8월 말일까지 이제 이거를 다 마감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과목 세특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형광 처리를 했던 거거든요. 또래 교사의 이 친구가 또래 교사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수준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탐구하는 자세가 남다른 학생으로 기존 학습 개념과 새로운 지식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다. 무슨 과목일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네, 수학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 학생 너무 훌륭한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한때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과목에도 다 진로와 연관돼서 세특을 써주셨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또 대학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평가할 때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의 진로, 무슨 생각으로 지원을 한 친구일까? 뭘 하고 싶은 거지? 모르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 되게 답답하거든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왜 지원을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찾아보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힌트를 주시면 저는 뭐 진로 역량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고1들은 이제 그 학업 역량 평가를 할 때 세특에서 주요 교과 정도는 그래도 이 과목에서 이제 성취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진로들은 나머지 과목들에서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섞어서 하시되 학업 역량을 이제 세특에서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거든요. 5등급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의 영향력인데, 작년에 숭실대학교가 좀 파격적으로 면접을 50%로 늘렸어요. 원래 30%였거든요. 1단계 서류평가 70, 면접 30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50대 50으로 바꿨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면접에서 뭔가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확인하자. 좀 더 면접의 영향력을 가져가 보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결과로 좀 드러나긴 했어요. 저희가 1단계 서류평가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 3배수를 올리는데 1배수를 빼고 2, 3배수 아이들이 최종 등록하는 게 66%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도 좀 늘었고, 그래서 면접의 영향이 좀 커졌다.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방문할 때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제 개별 학생의 등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영학부 학생인데, 1단계 합격을 했고요. 90등까지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되는 건데 8등. 굉장히 잘했죠. 면접이 거의 면접을 굉장히 못했나 봐요. 떨어졌어요, 결국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수생입니다. 근데 서류에서는 18명 올라가는데 18등까지 올라가는데 17등을 했고요. 면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합격. 이런 사례가, 이거는 이제 제가 방문했던 학교들 자료 중에서만 발췌한 거라서 더 많을 거다. 그래서 면접이 좀 더 중요해졌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드는 생각이, 또 어떤 아이들이 막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면접을 못하는 예쁜 어떤 학생, 이런 아이들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2027학년도에는, 올해는 아니지만 2027학년도에는 저희가 서류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면접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 하지만 굉장히 예쁜 아이들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이제 학업도 열심히 하지만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서류형으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좀 이런 학생들이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얘가 1학년 끝나고 정신을 꽉 차려가지고 막 머리 밀고 막 2학년 1학기 때 죽기 직전까지 공부해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지 않나요? 일반고에서. 아무리 막 그래도 있긴 있겠지만 걔는 있긴 있겠지만 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출을 간 친구예요.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간 친구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거 평가할 때는 이게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학교 평가는 할 수 없지만 특목고, 일반고, 이렇게 좀 교육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학의 고민은 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숭실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교과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2합 5에서 2합 6이 됐어요. 수능에서 좀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조금 더 권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 교과별로, 영역별로 저희가 가중치가 굉장히 다른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상 계열에서 좀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에요. 저희가 35%, 수학을 35% 반영을 했는데 이제 좀 그게 좀 어렵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인문 계열 쪽으로 가려고 한 아이들 중에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숭실대 좀 바꿔야 된다.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35에서 30으로.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반영 비율도 조금 변경을 했고요. 최대 20%까지 제한을 하는. 네. 그래서 3과목 이상을 들은 친구들이 20점 만점. 그리고 2과목을 들었으면 조금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영역별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1,719명을 뽑는 대학이고요. 그중에 학생부 종합 가장 많이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 835명,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이죠. 478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우수자도 꽤 많이 선발을 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시에서 1,357명 선발을 합니다. 네, 숭실대의 다양한 전공,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과는 그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앞에 뭐 아주대나 한양대는 뭐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는데 숭실대는 뭐 그쪽은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명을 공부한 친구들은 어떤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의생명 시스템 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네. 그래서 의생명 시스템 학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AI 대학을 최초로 또 신설을 했습니다. 원래 숭실대학이 컴퓨터 학부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설한 대학이고요. IT 대학도 최초로 신설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있었던 학과들이 AI 대학 신설하면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AI 소프트웨어 학부를 신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AI 융합 학부와 소프트웨어 학부가 합쳐져서 AI 대학 소속으로 되고 AI 소프트웨어 학부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 뽑았던 계약학과인데요. LG U+ 채용 조건형 선발인데 20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4년 동안 LG U+에 근무합니다. 실제로 그 입학식 날 LG CEO가 직접 왔어요. LG U+ CEO가 직접 왔는데 그램 20대 들고 그래서 한 대씩 다 이렇게 선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종에서 12명, 12명, 그리고 정보보호 특기자 전형에서 4명, 정시에서 8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한 학생의 그 국수탐 평균이 91.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계약학과라서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제 계약학과나 뭐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과들을 좀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왔습니다. 첨단학과 숭실대학교도 45명 증원이 됐는데요. 물리, 화학, 의생명 시스템, 신소재, 전기기계, 전자정보공학, AI 소프트웨어 학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해 신설된 그 학과에서 5명씩 다 증원이 됐고 총 4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 분야, 그리고 화학과는 나노,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신소재공학과는 첨단 신소재, 전기공학부는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기계공학부 미래자동차, 전자정보공학부가 이제 전자공학과 IT 융합이 있는데 저희는 전자공학이 IT 대학 소속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다루게 되고요.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분야. 그래서 특화 교육을 하고 신규 우수 교수진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시설 및 인프라를 강화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첨단학과에 오게 된다면 좋은 시설과 좋은 교수진 밑에서 특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대학을 최초로 또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부와 AI 융합 학부가 합쳐져서 AI 소프트웨어 학부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고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보호, AI 시스템 이렇게 4가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숭실대학도 1유형의 자유전공 학부입니다. 그러니까 1유형은 어떤 계열로 들어오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유형인데 저희도 397명을 1유형으로 선발을 했어요.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 인문 18명, 자연 23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인문 165명, 자연 191명.
처음에 대규모로 이제 자유전공학부 그 무전공을 선발할 때 대부분 이제 예측했었던 게 그 대학의 인기 학과보다는 낮게 입결이 형성되지만 중상으로 입결이 형성될 거다.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도 2점 초반 효과, 2점 초반이었고 정시도 이제 컴퓨터 학부가 제일 센데 그 컴퓨터 학부보다 조금 낮은 그렇게 입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1차적으로 5월 달에 선호하는 학과를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 박람회도 했고 이 학생들 뭐 적성 검사도 했고 상담도 밀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1차 결정을 했는데 역시나 IT 대학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선호를 했고요. 좀 재밌는 현상은 금융학부가 있거든요. 숭실대학교에 금융학부가 있는데 금융학부로 아이들이 한 20명가량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이 1학년 자유전공학부 아이들을 찾아가서 굉장히 뭐 설명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금융학부로 좀 많이 선택을 했다.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습 지원도 해주고 상담 지원도 해주고 소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11월에 최종 학과를 선택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2학년 때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837명, 학생부 우수자 전형 476명, 논술 248명, 예체능 정보보호 특기자 전형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에서 학생부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점수 50, 면접 5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진로 역량,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뭐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숭실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20% 반영하는 학교예요. 100점 만점에 20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30점, 진로 역량을 50점. 그래서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만큼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들 진로 진학 지도해 주실 때 학교별로 이렇게 역량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점 반영이 되는데 그중에 전공적 합성이 반, 그리고 잠재력이 반입니다. 전공적 합성을 요즘에는 서류평가에서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근데 면접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공적 합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학과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서류평가를 한 뭐 위촉사정관과 전임사정관이 이제 페어가 돼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과 교수들은 이 학생 뽑고 싶은데 뽑았을 때 정말 와서 열심히 할 친구인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충성도를 좀 봅니다. 그걸 이제 전공적 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이게 뭐 대학에서 배우는 정도의 수준의 전공은 아니에요, 당연히. 교육과정에 충실한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료에도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통은 이제 일반고에서 2, 3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을 합니다. 뭐 4등급도 들어오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연계열이고요. 기회균형에는 농어촌 학생들이 한 80%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균형도 좀 학생들한테 가능한 친구들한테는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유는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이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내가 일반 학생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농어촌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자격이 된다면은 기회균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을 한번 보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마감일 날 좀 보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도 학종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원래는 사실은 이제 IT 쪽으로 훨씬 특화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사실 성적대는 그렇게 SSU 미래인지 전형보다 높지 않은데 작년에는 조금 올라갔어요, 성적대가. 그래서 컴퓨터 학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2.98
꽤 높았어요. 작년 대비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IT 쪽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학과에 좀 지원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과 일반 SSU 미래인지 전형을 좀 이렇게 저울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류평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 다군이고요. 네, 실기 전형이 있고요. 계열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너무나 다 달라서 이거는 사실 뭐 성적 계산기를 이제 정시가 되면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을 해서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죠. 국어가 35. 경상계열은 같은 인문으로 한다고 해도 수학을 좀 많이 반영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35,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예술창작학부와 스포츠학부는 실기 전형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국어를 50%씩 반영합니다. 정시 모집 결과 입결인데요. 이거 국수탐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위치 학생들이 같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분위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쪽, 경상계열이나 뭐 사회과학이나 이쪽은 상위 한 뭐 14%,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학과는 사실 이제 계약학과라서 좀 많이 높은 편이고 다른 학과에 비해서 이제 컴퓨터학부도 86.5 정도, 뭐 13% 정도 상위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도 좀 그 다른 학과보다 낮은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지금 잘 적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합격 사례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SSU 미래인지 전형과 SW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둘 다 해당이 되면 둘 다 지원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를 공교롭게도 2년 연속 갔는데 그 작년에 갔을 때 얘를 제가 만났나 봐요. 그 학생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합격한 후에.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 상담을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똘똘한 친구구나. 뭐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었고 올해 갔을 때 이 선생님께서 우리 뭐 이름을 막 말씀하시면서 잘 지내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친근하게 그럼요. 잘 지냅니다. 사실은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돌아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찾아봤는데 얘가 SSU 미래인지 전형에 지원했고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도 지원을 했는데 미래인지 전형에서는 아깝게 탈락을 했고요. SW 우수자 전형에서는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활약이 대단한 친구이긴 합니다. 성적대가 굉장히 좋잖아요. 전교과 2.51이고 주요교과 2.83이면 굉장히 이제 높은 성적대이고요. 근데 이 학생의 치명적인 그 단점은 뭐냐면 수학이었어요. 수학이 이제 그 IT 대학이기 때문에 수학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5등급이잖아요. 그래서 SSU 미래인지 전형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감점을 당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제 다른 진로 역량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고급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인공지능 수학, 사회과제 연구, 물리 원투, 생명 원투, 정보 이렇게 했고요. 세특에서는 이제 과목마다 이 학생의 뭐 진로라든가 이 학생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분야를 학습하고 나면 그 교과와 연계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본투비 리더예요. 계속 그 리더십을 많이 발휘를 했고요. 전교 학생회장까지 했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숭실대는 회장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숭실대에 지원하는 학생 그 점수대가 약간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리더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그 점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많이 보여요. 근데 저희가 꼭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그 타이틀만으로 이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 선생님들 이제 막 그 반에 막 이렇게 나대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뭐 막 그러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좀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는 그냥 그게 평소에 그 아이의 인성이에요. 그냥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친구들이 뭐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그냥 지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종합 의견이나 뭐 세특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친구였고요. 저희가 모의 평가를 했을 때 뭐 긍정 평가도 많았지만 그 부정 평가도 있었습니다. 수학 관련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수학과제 탐구를 통해 뭐 했지만 탐구 방법의 다양성이 다소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정무 적합성 과목에 해당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했고 이외에도 수학 관련, 과학 관련해서 이제 어려운 과목들도 피하지 않고 이수를 했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좀 응용하고 추가하고 심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뭔가 진로를 정해서 막 오는 친구들은 저도 평가할 때 되게 편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친구들은 편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로 역량 50% 중에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했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저런 거에 이제 저런 함정에 막 빠지면 안 돼서 계속 이제 스스로 책찍질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동한 친구들도 선발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자기가 해온 거를 계속 좀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심화도 가능한 친구들이긴 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었고요. 이 친구는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3.8이니까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3.8이면 성적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고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방의 비평준 지역에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성적은 이렇고요. 보시면은 우리 학교에는 이런 과목 개설이 안 되어 있어. 그러시죠? 이런 과목들을 다 이수를 했어요. 학교가 정말 계획적으로 저런 과목들을 좀 많이 개설을 해준 학교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런 과목들과 공학이라든가 물리 1, 2 이런 것까지 고급 수학까지 다 이수를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활동, 비교과 활동에서도 뭐 프로그래밍 관련 동아리를 착실히 했고 토론 발표도 잘했고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 탐구 노력이 있어요. 1학년 때 했던 뭐 활동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3학년 때 좀 심화해서 발전시켜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서 리더십도 드러나 있었고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많이 좀 개선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적용을 한다거나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좀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긍정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부정 의견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사정관들 모의 평가하면서 부정 의견이 없었고 이건 그냥 제가 억지로 찾은 거예요. 교과목 성취도가 보통이라도 이게 부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하나 찾았고요. 또 하나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 대부분이 100% A 이거나 대부분 학생이 A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가 판단이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이게 학력 경쟁이 심한 학교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랑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모의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건강하게 방학 잘 나시고 좋은 학생들 잘 지원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